몇이나 되었을까. 그 생각이 더 꼬리를 이을 사이 없이 철철철 빗물 사이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잠에서 깬 귀에 큰 물처럼 부풀려져 밀려든다. 바그르 좌 바그르. 세차게 퍼붓는 그 소리는 씩씩한 숨결에 넘친 소리다. 고개를 들어 머리맡에 있을 닭상시계를 더듬어 본다. 야광이 아닌 이 오래된 기계는 자리조차 가늠할 수 없다. 불을 켜면 되겠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때를 굳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어둠 속에 눈을 뜬 채 누워있다. 한밤에 잠이 깨는 건 참 질색이야. 아주 안 됐거든. 아주. 이를테면 이 음시를 몇 번이나 되풀이한 끝에 무슨 생각을 하려던 것인지 그만 잊어버리고 만다. 아마 무슨 생각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다. 텅 빈 머릿속을 메우기나 하려는 것처럼 빗소리가 한결 모질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귀를 거쳐 온몸으로 흘러간다. 돌돌돌 귓가에서 거품져 흘러들어 머릿속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 발끝까지 빠르게. 그러면서 가닥가닥 스며든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헉 숨을 넘기면서 벌떡 일어나 앉는다. 머릿속이 휑하니 열리는 듯 허허해지면서 뚝 빗소리가 그친다. 오래 그런 몸 가눔으로 있은 줄 알지만 실은 아주 짧은 사이다. 일어서서 불을 켤까 말까 한동안 망설이다. 켜면 뭐래? 이런 밤에 책도 읽을 수 없지. 아니 그렇다고 다시 잠들기는 다 틀렸어. 그러면 아무래도 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저 그래 보는 것뿐이다. 무슨 너저란 뜻없는 생각이라도 자꾸 빚어내어 머릿속에 있는 바퀴를 자주 돌리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허전한 마음에서 끝내 켠다. 갑자기 밝아진 방은 오히려 어색하다. 4조 반짜리 다다미 방은 혼자 쓰기에 좁지 않다. 윗목에 놓인 책장에 마주선다. 한번 쭉 훑어본다. 얼른 뽑아보고 싶은 책이 없다. 400권 남짓한 책들, 선집이나 총서, 사전류가 아니고 보면 한 책씩 사서는 꼬박 마지막 장까지 읽고 꽂아놓고 하여 채워진 책장은 한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월간 잡지가 한 권도 끼지 않았다는 게 자랑이다. 그때 입맛이 담긴 책을 사서 보면 자연 그 다음에 골라야 할 책이 알아지게 마련이다. 벽 한쪽을 절반쯤 차지하고 있는 이 책장을 보고 있으면 그 책들을 사든 앞뒤일 일이며 그렇게 옮아간 그의 마음의 나그네 길이 임자인 그에게는 선히 떠오르는 것이고 한 권 한 권은 그대로 고갯마루 말뚝이다. 책장을 대하면 흐뭇하고 든든한 것 같았다. 알몸뚱이를 감싸는 갑옷이나 혹은 살갗 같기도 하다. 한 권씩 늘어날 적마다 몸속에 깨끗한 세포가 한 방씩 늘어나는 듯한 자기와 책 사이에 걸친 살아있는 어울림을 몸으로 느낀 무렵이 있다. 두툼한 책 마지막 장을 닫은 다음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눈에는 깊은 방 괴괴한 풍경이 무언가 느긋한 이김의 빛깔로 색칠이 되곤 한다. 언제부턴가 그런 복받은 사이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후리인 여자에게서 매정설에 떨어져가는 오입쟁이의 작태를 떠올리면서 그는 쓸쓸하다. 지금 이렇게 마주서도 얼른 손을 뻗쳐 빼내고 싶도록 힘센 끌심을 가진 책은 없다. 한때는 책장마다 빗무리가 쳐보인 벅차던 책들이면서도 평생을 거친 계집질 끝에 사랑한다고 다짐해가며 살을 섞은 여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서 막상 다시 한번 안아보고 싶은 상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오입쟁이의 끝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사랑에 끌어붙여 쓴 것은 누가 처음인지는 몰라도 당자의 속셈은 어떻건 따는 진흙처럼 끌쭉한 그럴듯함이 있을 성싶다. 영미의 오빠 태식만 해도 거짓말 섞어 날마다 애인을 바꾸는 모양이었다. 애인, 그런 사이를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음 쓰는 금에 부잣집 외아들 치고는 윗줄이라 할 수 있는 태식에게 푹 정이 가지지 않는 데는 이런 일이 많이 힘이 미치는 모양이다. 그런 마음을 차분한 마음의 슬라이드에 올려놓으면 뜻밖의 시샘이라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꼴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가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풀이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여자를 껴안고 뒹구는 건 사람의 여러 가지 몸부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자 말고 싸움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가 되고 칭기스칸이 된다. 어떤 사람은 물질 사이에 걸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무지를 택한다. 그래서 그는 갈릴레이가 되고 뉴턴이 된다.
오입꾼답게 태식은 그걸 알고 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만난 태식과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한쪽 겨드랑이에 색소폰이 든 새 케이스를 끼고 그러면서 캬바레에서 일한다고 학교에서 말이 있다고 한다. 발길이 거리로 움직여서 그들은 중앙층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남산을 오르고 있다. 운동복에 머리 수건을 친 권투 선수가 두 팔을 엇받고 곧게 뻗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링에 사는 대로 빠르게 발을 스치듯 끌어가며 지나간다. 발 움직임에 숨결을 맞추는 씩씩 소리가 짐승의 숨소리처럼 거칠다. 열심히 팔다리를 놀리면서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은 어쩐지 대견스럽다. 명주는 아직도 그 모양을 멀거니 바라보는 태식에게 말한다. 그 노릇도 수월치 않은 모양이야. 고독해서 저러는 거야. 명주는 아찔하다. 권투 선수와 고독을 한 줄에 읊는 태식의 그 말이 그대로 안겨온다. 선 같은 데서 비법을 주고받을 때 스승이 뚱땅지 같은 물음을 불쑥 던지면 뛰어난 제자가 마찬가지 헛소리 같은 사설로 받아넘겨서 두 사람 사이의 호라비 사정을 호라비가 안 빙글의 웃음으로 마음이 마음을 알아 깨달음이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옛 우리네 마음놀이의 저 기합술 같은 수작의 생김새는 아마 이런 것이라 싶게 태식의 한마디는 명준의 가슴에서 대뜸 울려오는 그런 일이 있다. 그 후 그들은 툭하면 고독에서 그러는 거야. 엉뚱한 데다 그 말을 쓰곤 했는데 버스 꽁무니를 바짝 따라가는 자전거 선수이든 로타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순경의 경우든 국산 기관포로 깡냉이를 튀기는 아저씨의 경우든 모조리 그럴싸한 데는 놀라고 만다. 한 번은 역시 둘이서 길가에 늘어앉은 사조쟁이들 옆을 지나다가 명준이 저 친구들은 고독해서 그러는 거야. 맞았어. 길가에 있는데도 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태식은 책 읽기를 아주 싫어한다. 그대로의 그런 깨달음을 여자 치르기에서 짐작해낸 게 틀림없다. 그녀들의 미끄러운 허리에서 두툼한 젖은 입술에서 할딱이는 젖가슴에서 또 여자들 몸에서 배운 길이 밤잠을 잃어가면서 얻은 명준의 책 읽기와 마주치고 보면 보기 좋게 그는 미친 것일까? 한 책에서 채워졌다면 다음 책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을 이치다. 한 여자에게서 채워졌다면 다음 여자로 갈 일은 없을 테지. 그 점에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책을 바꾼다는 일을 사람 갈아치우기와 같은 자리에 둘 수 있나? 신약 성서가 얼핏 눈에 띈다. 검칠을 한 등이 눈을 끈 것뿐이다. 그는 그것을 뽑아서 잡히는 대로 열어본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글줄은 서먹서먹하고 겉돈다. 거룩하다는 이 책을 아무렇게나 펼쳤을 때 무엇인가 뜻깊은 대목이 나오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아무래도 우습다.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한다. 이번에 뜻깊은 대목이 나오면 신을 믿으리라. 밤중에 깨어난 사람의 할 일 없는 마음이 아무렇게나 장난을 해본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렵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바울 아저씨가 농담을 하시는군. 원 나이 지긋한 양반이 점잖지 못하게 제 자랑은.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평생을 두고 풀이한 저 이름난 구절들은 이 책을 끝에서 끝까지 샅샅이 뒤진 다음 제일 묵직한 글로 골라낸 것이 된다? 안 되지, 안 될 소리. 하나님의 말이면 어느 갈피 어느 대목 아니 어느 글자든 대번 이편을 때려 눕힐 수 있어야지. 줄거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무게를 가릴 수 있다면 사람의 말과 무엇이 다르담? 옳지. 이 책은 하나님의 씌워서 사람이 썼다는 책이라더라. 그렇다면 일은 어쨌든 좋아. 그는 책을 탁 덮어 자리에 꽂았다. 그러나 또 할 일이 없다. 그러자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서 유리문이 달린 복도에 내려선다. 촉수가 낮은 전등불 밑에 발발이 종자 강아지 메리가 앉아있다가 그를 보자 앉은 채 꼬리를 친다. 이런 늦은 때 무렵에 상큼하니 낯을 쳐들고 눈이 초롱초롱한 강아지 모습이 또 때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하긴 사람 같으면 이부자리가 있으니까 자다 일어났다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고 보면 그렇지도 못했고 사람은 부스스한 옷 매무시나 벙벙한 낯빛으로 자다 깬 사람은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잠옷이 없는 이 짐승은 그것도 아니고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자다 깬 사람이 가지는 그 흐트러운 낌새는 찾을 수 없다. 짐승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두들겨 준다. 끙끙거리며 메리는 더 제게 꼬리를 치며 몸을 일으키려 든다. 허리를 눌러 개를 주저앉히고 개의 눈앞에 손바닥을 벌려 내민다. 메리는 얼른 한 발을 준다. 다른 손바닥을 내민다. 메리도 다른 발을 준다.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몇 번을 해도 메리는 끈기 좋게 바꾸어가며 발을 준다. 그는 멋쩍어진다. 바보. 메리의 머리를 한번 툭 때리고 일어선다. 복도 유리문 밖으로 팔 하나 길이만큼의 희미한 불빛이 밝히는 너비는 내리치는 빛발이 안개처럼 보였다. 내려올 때처럼 살금살금 걸어서 방으로 돌아온다. 문득 신문 생각이 난다. 아카시아 우거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늘 걸어가곤 했다. 활자로 탈바꿈된 그의 마음은 머릿속에서 만났을 때보다 도살인품이 남스럽다. 아카시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왜 늘 걸어가곤 했을까? 고독해서? 그는 흠칫 놀란다. 잠이 깨서 이제까지 얼음얼음 돌아간 일이 갑자기 우스워진다. 그러자 저녁에 만난 영미의 친구 강윤혜의 턱 언저리가 몹시 고운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그 얼굴은 떼어들 듯 웃고 있다. 나긋나긋 하던 그녀의 허리 어림이 아직 손바닥에 있다. 영미를 거쳐 낯이 익은 애들은 들어있어도 그녀들 쪽에서 곧 쌀쌀해지곤 한다. 명준의 주변멸이 없는 폼이 그녀들에겐 금방져 보인 모양이었고 영미는 그녀대로 명준을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되기나 하는 것처럼 군다. 명준에게는 여자를 다루는 일이 끔찍히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대개 나이는 아래에게 마련이고 두개골 속에 담겨진 알맹이래야 빤하다. 무슨 얘기를 한담?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이니 영혼에 대하여 꽃집 진열장에 놓인 외국 종자 화분보듯 가지고 싶다는 마음밖에는 이 마련이 없는 그녀들과 걸음이 맞을 수 없다. 참말은 여자들에게 응거주춤해지는 까닭은 성 때문이다. 성을 마다하는 건 아니었다. 지식을 다룬다면 어항 속 들여다보도 빤한 그녀들의 속이 성이라는 자리에서 보면 보석처럼 단단한 벽으로 바꿔지고 말아. 관찰이라는 빛은 그 벽에 부딪혀 구부러져서는 그만 간데없이 되고 만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고 싶어 할까? 명준에겐 그게 제일 궁금하다. 문학은 이럴 때 믿을 것이 못되었다. 남자 작가들이 그려놓은 여주인공들의 욕정이란 따지고 보면 남자의 마음을 여자 속에 비춰놓은 듯이 보였기 때문에 남주인공이 나오고 여주인공이 나오지만 남주인공이 여자의 속을 알지 못하는 바에는 그는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남자의 사랑은 대개 고지식한 법이다. 대중소설에 나쁜 놈을 제쳐놓는다면 남자는 여자의 돈이나 자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여자 땅자에 반한다. 여자들은 다르다. 부자의 첩살을 하는 여자를 흔히 무슨 참지 못할 일을 어쩔 수 없는 곡절로 참아가는 심청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축이 있지만 실상 본인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안속인지 모른다. 그녀들의 사랑에는 뜻밖의 티가 많은 듯하다. 여자는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짐승 같다. 남들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식의 허영을 그녀들이 지나가는 조잘거리면서 깨닫는 수가 적지 않다. 그녀들에겐 사랑도 치장일까? 명준이 이런 여성과는 오랫동안 그녀들의 낯빛과 말이며 움직임, 다음에 소설의 여주인공을 뜯어본 다음에 얻어진 찢어지게 가난한 열매다. 만나본 여자들이 누구나 한 번씩 즐겨 쳐드는 얘기 가운데 수녀가 되고 싶다는 축이 꽤 많다. 그럴 때 그는 그녀들의 자막에 비스머리며 아른아른 윤나는 손톱을 바라보면서 씨가 다른 짐승을 맞는 느낌이다. 뭐 이런 짐승이 다 있어? 그런 까닭없는 마땅찮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으나 그 느낌을 뒷받침할 힘은 여전히 없다. 남자의 몸은 잘 안다. 자기 몸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타는 불길이 얼마쯤 뜨거운지도 잘 알고 있다. 금방 살감 밑에서 타는 불이니까. 그러나 그녀들의 몸과 불은 알 수 없다. 자연과학이란 건 꼬투리가 자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법칙으로 고쳐놓기가 어려운 모양이어서 생리학 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이성의 욕정을 안다는 건 죽어보지 않고 죽음을 알아보자는 일이나 매한가지였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면 그의 손은 그녀들에 대해서 응거추춤하니
두 호주머니에 찔린 채 빠질 줄 모르는 창피한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내를 두고 말한다면 그의 욕망은 분명했으나 여자라는 그 고운 집에는 어떤 모양의 방이 있는지 아무래도 알 수가 없다. 내일 6시 강유래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 오후에 정선생을 찾아본 다음 그녀를 만나자 그녀의 얼굴이 또 한 번 대어들 듯 웃는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다. 어느새 비는 멎어 있다. 이튿날 남산길을 걸어서 정선생 댁을 찾아간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몹시 받는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그럴만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서 그러는 수가 많다. 정선생은 고고학자이며 여행가다. 그는 40살 넘기고도 결혼하지 않고 할멈을 데리고 이 널찍한 한식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역사의 뒷골목 이야기를 다루는 대가이며 그의 책 서양사 아라비안 나이트, 동양사 아라비안 나이트 두 권은 지금도 꾸준히 잘 나가는 책들이다. 선생은 코 언저리가 약간 늙었으나 중키에 알맞게 살이 있고 무엇보다 선생은 링컨에게 위암을 받을 사람이다. 40살 넘어서는 사람 얼굴은 제 탓이라고 링컨이 말한 그런 뜻에서다. 좋은 얼굴이다. 선생은 집에 있었다. 남양한 서재에서 테이블 위를 뒤적이고 있다가 명준이 들어서자 회전 의자를 한 바퀴 핑그르르 돌리더니 활짝 웃는다. 어서 오게. 전번에 보여주신다고 하신 걸 보러 왔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내 집은 시간이 실가간 곳일세. 무정부 상태에서 늘 용하게 사십니다. 무정부가 아니지. 정부가 너무 많은 거지. 지구상에 이렇다가 쓰러진 왕조들이 모조리 여기서 연립정부를 만들고 있지. 제가 늘 궁금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야 할 일인가? 아니죠. 알아맞혀 보시죠. 기권하겠네.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 까닭입니다. 그것 말인가? 쉽지. 한번 알아맞혀 보게. 기권하겠습니다. 하하하. 복수록은 그런 말하지. 여자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나오실 줄은 생각했습니다만 암만 해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지. 선생님 가슴에 있는 그 영원한 여인상을 좀 보여주지 않으시렵니까? 이군, 나를 슬프게 하지 말게. 나는 아직 그렇게는 늙지 않았단 말일세. 정선생은 소파로 와서 명준의 곁에 앉았다. 이군, 친구들이 소탈한 체하고 털어놓는 연애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게. 정말 소중한 얘기는 그렇게 아무한테나 쏟아놓지 않는 법이야. 설사 한다더라도 애누리를 두는 법이지. 자네와 나하고의 우정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저쪽에 대한 모욕이지. 상대가 그보다 못한 애정생활의 내력밖에 못 가졌다면 그는 은근히 자기 생애가 초라한 생각이 들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루해할 것이 아닌가. 어느 쪽이든 똑똑한 일이 아니야. 명준은 정선생의 그 말이 한 군데만 내세우고 한편으로 다른 데를 감춰버린 데서 오는 속임수란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의 진위는 참도 알고 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들면 선생이 가진 뭣도 함께 죽여버리는 것이 된다. 그것은 멋이 아니다. 할멈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온다. 선생보다 대여섯 살 위로 보이는 할멈은 언제나 그의 말이 없다. 선생을 보살피는 그녀의 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 종이 대감대하듯 한다. 그는 몽떼 그리스도 백작과 그의 그리스 노예 에테를 떠올린다. 미라는 어서 오게. 정선생은 옆방으로 들어간다. 그 방은 선생의 침실이다. 침대가 놓인 쪽과 맞은편의 벽을 온통간에 휘장을 걷자 그 뒤에 또 한 대의 침대가 놓이고 명주는 그 위에 누운 사람의 모습을 본다. 뚜껑에 그림이 그려진 미라 외관이다. 칠한 물질의 끝이 가는 실처럼 금이 갈라져 있고 통틀어 모습이 몸의 어디건 지나치게 모가진 느낌이다. 여인의 미라인 것은 발목과 가슴, 허리의 모양으로 짐작이 가지만 부드러워야 할 턱, 어깨, 허리 언저리도 일부러 그렇게 다듬은 듯 반듯반듯 모가졌다. 말하자면 진짜의 한꺼풀 입힌 조각일 텐데 사진에서 보는 그리스 조각과는 사뭇 다르다. 그리스 조각에서는 빳떳이 굽이쳐 흐르는 곡선인데 이쪽은 엷은 판때기를 수없이 쌓아서 높낮이를 만드는 것 같은 솜씨다. 집 짓는 스레이트를 가지고 사람 모습을 만들면 이렇게 되리라 싶다.
양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무덤을 파헤치고 훔쳐오던 시절에 몰리 밖으로 내온 것일 거야. 어느 영국 부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본 귀족에게로 넘어갔던 게 이번에 나한테 온 거야. 아마추어가 봐선 잘 모를 테지만 이건 여자고 높은 신분이었던 걸 알 수 있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 무렵 이 땅덩어리 위에서 제일 깬 고장을 다스리던 태양의 나라에 산 양반 안악이 내 방에 지금 누워있는 거야. 시골에 있는 과수원 2곳을 팔아서 사들였어. 원래 같으면 마땅히 이집트에 돌려줘야 할 일이지만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서양 부자들 수집품 속에는 국보급에 되는 약한 나라들의 고대 유물이 상당히 있는 실정이지만 장사꾼들이나 당사국 간에 버젓한 비밀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은 더 따지지 않기로 한 이를테면 기정사실이 돼 있지. 장차 일본 사람들이 훔쳐간 우리 유물을 찾는 게 큰일이야. 아무튼 잘 봐두게. 막 내놓는 것이 아니니까 말일세. 햇빛에 발에 낙타똥 냄새가 어렴풋이 풍기는 장엄한 시간이 몸속으로 소리쳐 흘러오는 듯한 떨림이 있다. 아랫배에서 치골에 이르는 언저리도 마찬가지 기하학적 우격다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 두부모 자르듯한 다룸새가 본원이로부터 구체적 상상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고 있을 굳어서 말라버린 그 사람의 몸은 병원의 유리관 속 알코올에 담긴 몸뚱어리가 풍기는 생생한 역겨움에서는 동떨어진 곳으로 그를 이끌어간다. 정서적인 관 뚜껑을 들어올린다. 그 옛날 이 안악이 대리석 잠자리에서 낮잠을 즐길 때 그녀가 그늘인 종이 그러했을 것처럼 조심조심. 속은 비어있다. 명주는 꿈에서 깬 듯 제정신이 들었다. 휘장 하나 너머에 방금 본 비어있음이 누워있다는 게 거짓말 같다. 그들은 응접실로 돌아오면서 서로 말이 없다. 전 정말 가끔가다 선생님 곁에서 이런 굿을 치르지 않으면 제 생활이란 훨씬 보잘것없는 걸 겁니다. 지나친 말일세. 내가 자네보다 나은 건 내가 더 부자라는 것뿐이야. 사는 것처럼 사는 법이 좀 없을까요? 자넨 아직 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배라뇨. 왜 미스를 할 적마다 한 배 하나씩 빼앗기는 놀이 있잖아. 자넨 아직 한 판도 안 했단 말일세. 아니,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미스가 없지요. 그러니 되지 않았나? 큰 소리 치지만 내 손에 남은 패가 사실은 한 장도 없어. 어쩌면 도대체 나한텐 패가 꼭 한 장뿐이었는지도 모르지. 실수를 해보면 압니까? 그건 장담 못하지. 다만 자넨 바보가 아니니까 될 거야. 그러나 전 게임을 하면 실수 없이 할 작정인데요. 미신 중에 없던가는 미신이야.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저한테 주어진 패를 잔뜩 움켜쥐고 무덤에 들어서는 게 자랑은 아닐세. 저승에서 그 패를 주고 천국행 침대표하고 바꿔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 허나 그 놀부 같은 놈 아니야. 애정에 그렇게 인색한 게 덕인가? 가만히 있자. 내 경우를 가지고 반박하지는 말게. 내겐 워낙 패가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나? 알아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연애여야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든 좋아요. 갈빗대가 버스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품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치는 어때? 정치?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채를 만들고 목재를 가려내어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 걸 가지고 산뜻한 지붕, 슈터하우스의 왈츠에 맞추어 구두 끝을 비비는 마루며 덴마크가 무쇠가 목장을 가지자는 말인가요?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시장에서 밀수입과 안거래의 갱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수들, 인간은 그 자신의 밀실내에서만은 살 수 없어요. 그는 광장과 이어져 있어요. 정치는 인간의 광장 가운데서도 제일 거친 곳이 아닌가요? 외국 같은 데 기독교가 뭐니 해도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 같은 몫을 하잖아요. 정치의 오물과 찌꺼기가 아무리 쏟아지도 다 삼키고 다 실어가 버리거든요. 도시로 치면 서양의 정치 사회는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똥오줌을 만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정치에도 똥과 오줌은 할 수 없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하수도와 청소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아요?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의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 저희 집 꽃병에 꽂고 분수 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소에 차려놓고 페이버먼트를 파 날라다가는 저희 집 부엌바닥을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착한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말릴라 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깽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 칼에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도둑놈한테서 몫을 타는 것이죠. 그는 그 몫으로 정조를 사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칼을 뿜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피 흘린 서산한 광장에 검은 해가 떴다가는 빛빛으로 물들어 빌딩 너머로 떨어져 갑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 정치의 광장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은 오히려 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창을 닫고 있어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때만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방문을 엽니다. 한 줌 쌀과 한 포기 시래기를 사기 위해서. 시장, 그건 경제의 광장입니다. 경제의 광장에는 도둑 물건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조리 도둑질한 물건. 안 놓겠다고 앙탈하는 말라빠진 손목을 도끼로 쳐 떼어버리고 빼앗아온 감자 한 자루가 거기 있습니다. 피 묻은 배추가 거기 있습니다. 정액으로 더럽혀지고 찢긴 강간당한 여자의 몸뚱이에서 벗겨온 드레스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가게가 늘어나는 그런 얘기는 벌써 통하지 않아요. 바늘끝만한 양심을 지키면서 탐욕과 조절을 꾀하자는 자본주의의 교활한 윤리조차도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얼러댑니다. 한국 경제의 광장에는 사기의 안개 속에 협박의 꽃불이 터지고 허영의 에드블룬이 떠돕니다. 문화의 광장 말입니까? 헛소리의 꽃이 만발합니다. 또 그곳에서는 아편꽃 기르기가 한창입니다. 개처럼 욕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자는 개인 지도와 좀 대중적인 강습소와 이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정치의 광장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뒷골목에 차려진 작은 지붕 달린 광장들, 바와 캬바레에서는 공범자처럼 술을 군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이 마구 뿌려지고 문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비굴한 예술가의 낯짝에 지폐 뭉치가 뿌려집니다. 발레리나들은 스커트를 한 번씩 들어줄 때마다 지폐 한 장씩 다투어가며 주워 모아서는 핸드백에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 핸드백의 무게가 그녀들의 명성의 바로 밑에 있죠. 할 수 없어요. 그녀들의 연습장은 당수협회에서 뺏어버렸으니까. 저 빗물이 눈부신 화랑들의 무술 말이에요. 시인들은 알아볼 수 있는 막것까지 말을 두들겨 패서 사디즘 충동을 카타르시스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니까 진짜 대상, 여자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아니 자네가 정말 카프카와 똑같은 겪음을 했단 말이야? 거짓말 마, 저놈은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산 카프카를 엉망진창이 되게실이 두들겨 팹니다. 비평가란 자기만은 박내품이라는 망상에 걸린 불쌍한 미치광이의 별명이지요. 이런 광장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느낌이란 불신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건 자기의 방, 밀실 뿐입니다. 그는 밀실에 많은 한떨기 백합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을 구멍이기 때문이죠. 저희들에겐 좋은 아버지였어요. 국고금을 덜컥한 정치인을 아버지로 가진 인텔리 따님의 말이 풍기는 수수께끼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오, 좋은 아버지, 인민의 나쁜 심부름꾼,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각기의 밀실을 신분에 맞추어서 그런 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까요. 좋은 아버지, 프랑스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깨끗한 교사를 목 자르는 나쁜 장학관,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이런 역설, 아무도 광장에서 머물지 않아요. 필요한 약탈과 사기만 끝나면 광장은 텅 빕니다. 광장이 죽은 곳, 이게 남한이 아닙니까? 광장은 비어 있습니다. 정 선생은 가만히 듣고 있다. 마창구도 치지 않고 대꾸도 없다. 두 사람 다 그쪽이 편했다. 정 선생은 응갑에서 담배를 꺼내 자기가 한 대 물고 명준에게도 권한다. 라이터를 내미는 선생의 손이 떨리는 듯 했다. 정 선생이 그때 선생에게 친구로 내려오는 것을 명준은 어렴풋이 깨닫는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서운하다. 우상을 부수은 다음에 오는 허전함. 그 텅 빈 광장으로 시민을 모으는 나팔순을 댈 수 없을까?
자신이 없어요. 폭군들이 너무 강하니까. 자네도 밀실 가꾸기에만 힘쓰겠다는 그 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끝나면 나와서 치고받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부도가 되면 부도나는 편이 진실이겠죠. 또 말이 끊어진다. 말할수록 정 선생의 자리는 내려가고 그는 자꾸 건방져지는 게 선하다. 베토벤이 어때? 명주는 크게 끄덕인다. 정 선생은 전축을 걸어놓는다. 부수는 듯한 비바람 대신에 나긋나긋하고 환한 가락이 조용히 흘러나온다. 로맨스다. 물리고 있던 분풀이를 마음껏 했다는 듯 일부러 딴 데를 보면서 정 선생은 장난꾸러기처럼 허리를 한번 젖혀 보인다. 명주는 빙긋이 웃는다. 번들거리는 바람이 먼지를 날리며 튄다. 세간경 넘어 바다 속같이 갈아 보이는 들과 묘들이 휙 달려오는가 하면 금세 뒤로 빠진다. 경인 한길을 명주는 모터사이클에 몸을 싣고 달리고 있다. 빠르게 달리는 털에 앉아있는 몸에는 한창 찌는 듯한 7월달 한낮 진한 공기도 선풍기 쐬는 속이다. 지난해 겨울 영미와 같이 와보고 지금 두 번째 윤회네를 찾아가는 길이다. 집에서는 내일쯤 어쩐 일인가 찾기 시작할 테지만 그 전에 전화를 하지. 말도 않고 제 차를 타고 왔다고 태식이 화낼까? 아니 괜찮을 거야. 그 일 너무 생각지 마라. 그보다 윤회를 어떡할래? 영미 말을 들으면 진짜로 익어가는 모양이던데 나 같으면 사랑해주겠어. 그거 쓸만하잖아. 하던 태식의 말이 생각난다. 남의 차를 집어타고 윤회한테로 달려온 걸 새님이 제법이라고 어깨를 추스를 거다. 제법이 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든 그 일. 불시에 그녀가 보고 싶어지면서 문간에 놓인 모터사이클을 끌어내 힘껏 밟아대고 있지만 반드시 그녀가 보고 싶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저 미칠 듯이 달려보았으면 배교로 목죄 듯한 이 눌림에서 좀 벗어나질까 했었다. 영미 아버지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경찰에 2번 다녀온 지금 그의 삶의 가락은 아주 무너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는 꼬리가 붙은 범죄자였다. 뒤따르는 검은 그림자. 그런 삶이 자기 일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안갚음한 모양이다. 목숨이 지루하다 푸념하던 자에게 심술거든 그 누군가가 내 이놈 맛 좀 보라고. 아니 그런 꿈속의 무서움이 아니다. 덩어리가 쭈뼛한 꿈밖의 무서움이다. 정치의 광장에서 온 칼잡이가 그의 침실 앞을 서성거리게 된 것이다. 모터사이클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인천거리를 북으로 빠진 변두리,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윤회네 문 앞에서 모터사이클을 세운 그는 2발로 땅을 디디고 털을 가누면서 멀리 구름이 인 바다를 바라본다. 내가 여기 온 정말 심사는 그는 기척을 느끼고 후딱 얼굴을 뜬다. 모시지마 저고리에 고무신을 끈 윤회가 서 있다. 윤회의 눈을 보자 그는 부지중 고개를 돌린다. 놀란 모양이다. 그녀는 얼른 어머나 이렇게 갑자기 더운데 이러고 계실 게 아니고 이리로 집어넣으세요. 그녀는 앞장을 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딴 집처럼 채워진 뒷채가 그녀의 방이다. 마루에 놓인 등의자에 마주 앉아서도 명주는 얼음에 담긴 수박에 부지런히 손을 내밀 뿐 말을 꺼내지 못한다. 윤회는 무심히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늘 그렇게 해온 사이처럼 명주는 덫에 걸린 느낌이 든다. 그러자 갑자기 거짓말처럼 흥이 돌아온다. 놀라셨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문간에 오토바이 멎는 소리가 나길래 내다봤더니 그녀는 놀랐다는 걸 말을 가지고는 잘 나타내지 못하겠다는 듯 부채를 한 바퀴 핑그르르 돌리면서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한다. 명주는 수박씨를 손바닥에 뱉으면서 웃어 보인다. 정말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명주는 접시에 손을 털어내면서 낯빛을 고친다. 아닙니다. 그녀의 입술이 하얘진다. 윤혜씨 집으로 온 게 아니고 윤혜씨 집한테 온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번에는 빨개진다. 명주는 자기가 지금 허들의 말을 함부로 쏟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체 못할 우울한 심사를 없애보느라고 마구 들뜬 말을 쏟아놓는 거라고. 내친 걸음에서 한껏 미천을 뽑자는 심보 같기도 하다. 북받치는 안으로부터의 느낌이 없이 그런 말이 수월이 나간다는 일을 달리 풀이할 길이 없을까? 아니면 어느새 입발림이 버릇이 된 것일까? 윤혜는 붙이던 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부채 살을 더듬고 앉아있다. 명주는 여기가 윤혜의 집이란 걸 생각한다.
손님이니 건너편에서 얘기를 서둘러 주는 게 옳다고 믿어본다. 또 허황한 꼴이 된 급작스런 걸음에 어울릴 만큼 그들 사이가 익지 못한 데서 오는 거북한 엉어리가 가로놓여 있다. 지난 가을 이후 서로 눈치를 보고 그럴듯한 발뺌을 늘 마련하면서 어느 쪽도 알몸을 먼저 드러내기를 꺼려한 그들의 사귐은 이 여름까지 한 해 가까운 세월에도 이렇다 할 자국이 없다. 한 해라지만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헤어질 때 어느 편에서도 다음 말인을 먼저 내놓는 사람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다가 한 달도 지나고 두 달도 지나다 어찌어찌 만나지고 하면 그들은 어주번 위신을 다치지 않고 또 한 번 만날 수 있은 것만을 은근히 기뻐한다. 그럴 즈음 그 일이 일어난다. 새잎이 짙어가는 5월 어느 날 저녁, 명주는 사랑방으로 영미 아버지한테 불려간다. 은행 지점장인 영미 아버지는 집안 사람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더구나 명준에게는 한 주일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집에서 지나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밤늦어서 대문간에서 클락슨 소리가 나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따르고 안채에서 들락말락 기척이 있고 그뿐 이튿날 아침에 식당으로 내려갔을 땐 나간 다음이다. 은행 가라는 일이 그토록 밤늦게 어디서 보내다가 아침이면 꼭 제때에 나가는 걸 보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미상골 신기스럽기까지 하다. 영미 아버지가 하던 얘기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다. 오늘 은행으로 형사가 왔더군. 늘 있는 일이라 별로 특별한 생각 없이 만나봤더니 은행 일로 온 게 아니고 자네 일을 좀 물을 것이 있다자는가. 그 사람 말이 자네 부친이 요사이 평양 방송의 대남 방송 시간에 나온다는 거야. 알아보니 자네 주소가 드러나서 바로 본인을 불러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고 하니 한마디 알리러 왔다면서. 자네 부친과의 관계며 자네 품행 따위를 몇 마디 묻다가 돌아갔어. 그일 중 혹시 불려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니 그리 알게. 뭐 별일이야 있겠나만 그렇더라도 자네를 생각한다면 이름쯤은 바꾸고 지냄직도 한 일이건만. 나무라듯 말끝을 흐린다. 명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고 앉은 것만 같다. 일부러 그랬건 저절로 그리 됐건 어쨌건 여태껏 그의 삶에서 떨어져 있던 일이 그처럼 불쑥 튀어나올 때 얼른 지을 낯빛조차도 마련이 없다. 8.15 그해 북으로 간 아버지는 먼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북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친구였던 영미 아버지 밑에서 지나온 몇 해 사이에 어머니 생각은 가끔 나도 아버지는 살아서 지척에 있었건만 정이 보고 싶지도 생각나지도 않았다. 고 하나 다름없는 신세였는데 살부치가 그리운 생각이 난 적도 없다. 그의 외로움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일이 전혀 없다. 아마 까닭은 그의 나이였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쉬운 나이가 아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쉽지 않아지는 나이다. 부모가 없는 탓으로 먹고 살기가 뭔지 일찍 눈이 떠지는 일도 없이 영미 부친의 살림 안에서 필요한 직업을 받고 있었고 그런 일을 송구스럽게 여기도록 영미 형제는 옹졸한 애들도 아니다. 아마 아버지의 돈이지 저의 돈이 아닌 때문이었을 것이다. 돈이 없으니 명주는 돈을 모른다. 그만한 돈쯤 주는 것을 신실하고까지 여기고 있지도 않다. 굳이 아버지가 도와주기도 했다는 친구니까. 기댈 데 없이 된 친구의 아들을 학교 보내주는 것쯤 그럴만하다는 안팎을 따진 끝에 그 위에 도사리고 앉은 포음이라니 보다 돈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제 삶을 뜯어보질 않았다는 말이다. 돈의 길이 삶의 길인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돈을 잊고 살아온다. 제 삶을 꾸려주는 돈 말이다. 밥을 먹고 잠자리를 받고 학비를 타고 책을 사고 하는 데 쓰이는 돈이라는 물건을 한 번도 자기라는 것의 살갗 안에 있는 것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였다. 젊고 가난한 철부지 책벌레다. 자기라는 낱말 속에는 밥이며 신말, 양말, 옷, 이불, 잠자리, 납부금, 담배, 우산 그런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물건에서 그것들 모두를 빼버리고 남는 게 자기였다. 모든 것을 드러낸 다음까지 덩그렇게 남는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것. 관념 철학자의 달걀 이명준에게 떠짓고 실속 있는 자기란 그런 것이다. 아버지가 그의 나의 내용일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의 나의 한 식구일 수는 없었다. 나의 방에는 명준 혼자만 있다.
나는 광장이 아니다. 그건 방이었다. 수인의 똑방처럼 복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방. 어머니가 살아있다도 그녀와 한 방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광장은 지금 와서는 사라졌다. 어머니는 죽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더불어 서는 광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광장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다.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내는 광장은 다른 동네에 자리 잡은 광장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관총이 걸려 있다. 애당초 그리로 갈 염을 내지 말았어야 했고 가고 싶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광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을지 어리둥절한 어떤 풍문과 같다. 이틀 후 명주는 S스 사찰계 지조실에서 형사와 마주 앉아 있다. 형사는 두 팔굽을 책상에 걸치고 그를 쏘아본다. 어느 학교에 다녀? 대입니다. 뭘 전공하나? 철학입니다. 철학? 형사는 입을 비죽거린다. 명주는 얼굴이 확 단다. 그의 말이 비위를 건드렸지만 고개를 돌린다. 형사의 등 뒤쪽에 열린 커다란 창문 밖에서 물이 흐르듯 싱싱한 포플러 나무의 환한 새잎에 눈길을 옮긴다. 5월, 참 좋은 철이다. 좋은 철에 자기는 무엇하러 이 음침한 방에 앉아서 보통 같으면 담뱃불 땡기는 것도 씨를 버릇없는 사나이한테서 이죽거림을 받는 것일까? 아버지 덕에? 아버지, 고맙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늘 집에 보이지 않고 몇 달씩 집을 비웠다간 불쑥 나타나곤 했던 아버지다. 신징, 하얼빈, 연길, 소년 시절을 보낸 중국의 도시들. 해방이 되자 무엇하러 부랴부랴 서울을 나왔을까? 안 그랬던들 어머니도 돌아가시지 않았을지 몰라. 그래, 철학 가면 마르크스 철학도 잘 알겠군? 네? 생각에서 깨어나면서 얼결에 그렇게 대묻자 형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면서 이 쌍놈의 새끼 귓구멍에 말뚝을 박아 마르크스 철학도 잘 알겠구나 이런 말이야. 투가 확 달라지는 것이다. 명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왜 대답이 없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다. 왜 대답이 없냐 말이야. 야, 이 새끼가 누구 농담하는 줄 아나? 그제 입을 연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 네 애비 녀석이 지랄을 부리는 마르크스 철학을 너는 잘 모른다. 철학과라도 전공이 있습니다. 철학 공부를 한 데서 마르크스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안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너는 너 아비가 그렇게 열렬한 빨갱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을 게 아니야. 부친은 집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길이 삶의 길이지만 그들 부자는 그럴 틈도 없이 보낸 지난날이다. 좋아, 소식 자주 듣나? 네? 이 새끼 가는 기가 먹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명주는 또 입을 다물었다. 지글지글 끓는 물건이 울컥울컥 메스껍게 가슴에 치받쳤다. 무슨 소식 말입니까? 네 애비 소식 말이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따 새끼 넝청 맡긴 내래 알가 내래 알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곤란해?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군.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끼고 명준의 앞으로 불쑥 다가선다. 명준은 왈칵 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막는 신용을 한다. 손목대기 치우지 못하가 있나? 명준은 겁에 질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선다. 곧바로 얼굴에 주먹이 날아온다. 명준은 아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지면서 의자에 걸려 모로 뒹군다. 끈적끈적한 코 밑에 손을 댄다. 마구 코피가 흐른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한 손을 코에 댄 꼴이 흡사 개 같다 싶어 엉뚱하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쿡 웃었다. 그러다 여태까지 무수음이 씻은 듯 가진다. 이 새끼 봐 웃어? 오냐 네 새끼를 그런 줄 알았다 이 빨갱이 새끼야. 이번에는 발길이 들어왔다. 간신히 피한 발길이 어깨에 부서지게 울린다. 명준의 알 수 없는 폼으로 벨이 털린 나으리는 발을 바꾸어 가면서 매질을 거듭한다. 어깨, 허리, 엉덩이에 가해지는 육체의 모욕 속에서 명준은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거구나. 혁명가들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모양이지. 그런 다짐조차 어렴풋이 떠오른다. 몸의 길은 어떤 잘 보이는 삶의 길이다.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를 몸으로 느낀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인나라오. 너 따위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너 어디 맛 좀 보라고. 명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서 또 주먹으로 갈긴다. 또 한 번 명준은 나뒹군다. 일어나서 거기 앉아. 명준은 일어나서 의자에 앉는다. 어때? 정신이 좀 들든?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란 말이야. 곤란해? 새끼. 명준은 형사를 건너다 본다. 형사는 휴지를 꺼내서 손에 묻은 피를 닦고 있다. 명준은 코밑을 감싸고 있던 손을 떼어 손바닥을 펼쳐본다. 엉어리진 피가 진흙처럼 질척하다. 피, 자기 피. 가슴 속에서 이 핏빛과 똑같은 빛깔의 한 불길이 확 피어오른다. 그 불길을 바라본다. 불길은 그의 나의 문에 매달려서 불고 붙고 있다. 그 불을 끌 생각이 나질 않는다. 문을 무너뜨리고 자리를 삼키고 침대, 책상, 커튼, 시릉에 놓인 토르소를 불태우어야 말 그 불길을. 수사에 협력만 하면 너한텐 죄가 없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너가 대신 씻어야 그런 대로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거고, 더 큰 의미에선 아들 된 도리가 서디 않칸? 불쌍한 악당놈아, 찌꺼릴 대로 찌꺼리라. 안 그래? 또 역정난 소리다. 네, 그렇습니다. 화닥닥 놀란 듯한 자기 말투가 슬프다. 담배 피우네? 네, 한 대 피워. 그는 명준에게 담배값을 내민다. 지금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더 권하지도 않고 형사는 저만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인 다음 후 내뿜는다. 이를 한바탕 치른 다음 허무시 한숨 돌린다는 몸짓이다. 속에서 탈대로 타고난 무수음의 잿더미에 미움의 찬비가 소리 없이 내리면서 남은 죄를 고스란히 적시며 명준의 온몸에 스며간다. 부드득 이가는 미움보다 더 차분하지만 사무치는 미움이다. 경찰서를 나선다. 서의 뒤편에 있다한 동산이 올라간다. 나무그늘 밑에서 쭈그리고 앉는다. 초여름 한창 길어가는 햇살은 아직도 창창하다. 셔츠 앞자락이 온통 피투성이고 보면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몰골을 한 채로 돌아가라고 그를 내보낸 형사의 처사가 얻어맞았을 때보다도 더 분했다. 한 사람 시민이 앞자락에 핏물을 들인 채 경찰서 문을 나서는 걸 그들은 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모습대로 걸어가서 온 천하가 다 봐도 아무 상관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몸을 뜬다.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어. 어둠에서 어둠으로 그저게 말린 채 파묻혀가는 자기 죽음이 보인다. 나는 법률이 밖에 있는 건가?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이 밖에 있는 어떤 길.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발끝에 저희들 몸집보다 훨씬 큰 벌레를 여러 마리 개미가 굴리고 있다. 그는 발을 움직여 개미를 비벼 죽인다. 풀과 흙에 묻혀서 발자국도 없어질 때까지 발을 놀린다. 마지막에는 손바닥만한 땅바닥이 범벅이 되어 드러나고 벌레와 개미는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그 벌레처럼 그 누군가 커다란 발길이 이명준을 비비고 뭉개어 티도 없이 지워버린다면, 아니 아까 그 형사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법률이 있다. 시민의 목숨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지. 불쑥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아까 그 형사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자.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젓는다. 전에 한번 본 일을 떠올린다. 착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 사람이 성문석에 앉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마루에 꿇어앉아 있다. 올라앉은 사나이는 검은 안경을 끼고 있다. 자리에 떨어져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검은 안경은 무엇인가 한마디를 하고는 꿇어앉은 자의 뺨을 후려갈긴다. 또 뭐라 하고는 발길을 들어 무릎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턱을 올려치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쪽으로 쏠렸던 차속의 눈길은 곧 제자리로 돌아들 가는 것이었다. 보아서는 안 될 일을 본 것처럼 제가 당하지 않는 것만 천만다행이라는 듯 외면하는, 사람스럽지 못한 그 속에서 명준 자신도 죽은 듯 숨을 죽인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검은 안경을 낀 형사의 본때는 든든히 믿고 있는 어떤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수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혐의자를 마루에 꿇어앉히고 때린다는 따위 짓을 할 리가 없다.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삶, 그는 번뜩 들어눕는다. 푸른 하늘이다. 좋은 철이다.
뭉실한 송구름이 여기저기 떠돌아가는 하늘은 좋다. 문득 우스개 한마디가 떠오른다. 조원철 국리질 공부꾼은 보람을 위함도 아니면서 코피를 흘렸는데 내 나라 하늘은 곱기가 지랄이다.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분하고 서럽다. 보람을 위함도 아니면서 아버지 때문에 어쩐지 아버지를 위해서 얻어맞아도 좋을 것 같다. 몸이 그렇게 말한다. 멀리 있던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몸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한 마리 씨벌레의 생산자라는 자격을 빼놓고서도 아버지는 그에게 튼튼히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옆방에 살고 있었다. 옆방에 사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명준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에게 대신 행패를 부린 것이었다. 멀리 있는 아버지가 내게 코피를 흘리게 하다니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높은 데서 솔개가 빙빙 돈다. 어디선가 한가한 새 울음. 명주는 격해야 할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만 가는 게 이상하다. 싸늘한 웃음이 안개 끼듯 피어나 마음속 높은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밀면서 어서서 떨게 한다. 어느새 해도 넘어가고 눈앞에 보이는 S스 건물 창마다 불빛이 흘러나온다. 이젠 뒷골목을 빠져나가면 그런 대로 자기 몰골을 드러내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얼른 자리를 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본다. 눈 언저리와 입 언저리가 부었다. 혓바닥으로 윗입술을 핥는다. 아까 그 형사는 아직 저 건물 속에 있을까? 그는 처음 만나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영미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기를 그렇게까지 다루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터에 거침없이 손짓금을 하다니 어찌된 일일까? 여태까지 잘못 생각해온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잘못 생각. 마음이 그렇게 말한다. 나의 방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튼튼하리라고 믿었던 나의 문이 노크도 없이 무리하게 젖혀지고 흙발로 들어닥친 불안당이 그를 함부로 때렸다. 내 방인데 그 자는 어찌 그리 방자할 수 있었을까? 그 점에 헷갈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명준의 편에 서든 형사의 편에 서든 법률이 그렇게 말한다.